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6주차 온라인 시간인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는 것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었던 이 수업 환경을 알게 되면서 좀 놀라기도 했지만, 수업을 점점 진행을 하면서 좀 참여해 주시고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 좀 수업을 준비하는데 좀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사회복지를 접하는 분들도 계셔서 어느 정도의 초점을 맞춰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장에 대한 실무를 중심으로 좀 논의해보고 싶은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좀 개괄적인 부분을 짚어가는 그런 목표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간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도 좀 많은 혼란스러움과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좀 실제적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해보면 또 너무 이제 비전공자들에게는 어려운 내용들이나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로 되는 것 같아서 여전히 그 부분은 좀 고민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실제적인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전공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지는 새로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걸 처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획했던 것은 적어도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과 또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사례 관리의 형태와 어떤 절차들은 알고 이제 다른 과목을 배우거나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점점은 좀 그 목표를 좀 충실히 하는데 좀 방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욕구가, 다른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쪽지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그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학우들한테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쪽지와 메모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의견들을 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의견에 참여하셔서 조금이나마 원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인지 알 수 있게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방법인데요. 사실 이것도 준비를 하면서 좀 실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어떤 워크시트나 어떤 워크 프레임, 그러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절차나 방법들이나 전략들을 소개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개괄적인 것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개괄적인 것을 중심으로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사회복지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실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의 실천에서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핵심 이론적 관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사회복지 실천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이며 이 대상에 따라서 실천 방법은 어떻게 구분되고,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모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함께 보시고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실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구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별 실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실천 방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1대1로 만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기능, 그리고 문제, 그리고 욕구를 해결해주는 형태의 이제 실천 방법을 말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형태의 접근은 초기에 사회복지가 발전을 하면서 진행되었던 어떤 요보호 대상자들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어떤 빈곤층의 개인들을 이제 접근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다소 시혜적이거나 온정적인 형태의 사회복지 실천과 아주 가까운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실천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개발이 되었던 만큼 이런 형태의 개별 실천 방법은 모든 형태의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별,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복지국가 이렇게 단위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개입의 형태가 바뀐다고 볼 수 있고 이 증가하는 형태에 따라서 직접 실천에서 점점 더 거시적인 형태의 간접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시적인 형태에서 접근을 하든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 대한 실천이 이후 이루어지는 거시적인 실천까지 좀 함께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 실천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사실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은 집단은 지역사회에 이렇게 더 영향이 확장되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형태나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사회복지 영역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사회복지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런 형태의 개별 실천 방법은 모든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본이 되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미국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임상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등장하면서 개별 실천 방법이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임상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상담의 형태에 가까운 어떤 실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 진료, 사정, 개입, 그 다음에 평가 하는 형태의 어떤 임상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등장하면서 개별 실천 방법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후에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개별 실천 방법이 부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사회복지가 누구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은 복지가 좀 만연하게 되면서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국가의 책임이 더 강해지고 집단 간의 어떤 사회복지 실천 개입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것이 좀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투입에 의한 산출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근거 중심의 사회복지의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개별 실천이 강조되었던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사례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개인에게 어떤 돋보일 만한 산출물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의 효과를 더 이제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 형태의 사회복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고민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례 관리를 강조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개별 실천 방법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 리치몬드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실천 방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조정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재반 과정.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처한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그 사람의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펄만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한층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생활을 해 나갈 때 본인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개별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에게 또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게 개입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에서의 개별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중심의 어떤 개별 실천 방법의 특징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변화 시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실천은 지극히 클라이언트 혼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개입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심리 상담과 경제적 지원의 병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실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의 영역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특징을 보입니다. 심리 상담 영역에서도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구별되잖아요. 개별 상담을 할 때는 개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사와 만나고 어떤 개입 전략을 만들고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개입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개별 실천 방법도 이것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심리 상담 영역에서는 상담사가 이제 상담 영역에서 내담자라고 하니까 내담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개입을 통해서 내담자의 인지적 도식화된 인지적 체계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을 마련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실천의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개인 내적 문제들을 심리 상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상태나 지각이나 인지를 조정하고 또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 실천 과정에서는 이렇게 개별 상담과 동일한 형태의 심리 내적 개입도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환경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는 주변 환경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그리고 개별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마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상담사가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의사소통 기술 또는 위기 개입 훈련 그리고 심리 상담적 어떤 기술들을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사회복지사가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고 클라이언트의 인지를 바꾸고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필드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심리 상담적 개입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개별적 어떤 개별 실천의 주된 목표는 개인이 어떤 적응적인 행동을 하고 사회 환경에 잘 융합되고 기능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 심리 상담에서도 동일하죠. 그런데 심리 내적 문제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낮은 자존감을 이제 높인다던가 타인 주목 능력을 키운다던가 불안 정도를 낮춘다던가 하는 형태의 개별 환경이나 개인 내적 어떤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회복지사는 그것보다는 개인이 환경과 어우러져서 더 잘 기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개인의 잘못된 인지적인 상황을 꼬집어서 몇 회기씩 몇 번씩 이 과정을 끌고 나가기는 어렵고 반복적인 통찰과 과제를 주고 그것을 확인하는 상담보다는 그 만남의 장면과 회기가 더 띄엄띄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는 분명히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에서도 큰 차이는 환경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영역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담사도 사회복지적 제도와 자원을 알고 있으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복지 제도나 그런 차원이 있으면 공유해주고 안내해주고 수행하게 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활동하시는 상담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역할과 어떤 목표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두 가지 모두 다 같이 수행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겠죠. 그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키워야 될 역량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권한이 부여되냐 아니냐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 개의 상담과 복지 영역에서 두 가지에 좀 혼재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환경적 지원과 어떤 경제적 지원에 대한 개입이 사회복지사에게 더 부여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개별 신청 방법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상담사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게 좀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실천 방법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가장 큰 특성을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1:1 회합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부분이죠. 클라이언트 한 명과 사회복지사 한 명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회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음은 개별화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실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과 동시에 또는 상호작용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인지적인 부분에서 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통된 사람들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인 실천이 필요하게 된다. 또는 개인이 어떤 사회적으로나 어떤 범죄와 관련되어서 이게 이제 개인의 성장 환경이나 어떤 생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자신이 이제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 실천 방법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상처가 깊은 경우에도 개별 실천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대를 받는 경우도 많고, 주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트라우마나 외상에 대한 상처가 강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들과 이런 심층적인 문제를 함께 다뤘을 때 어떤 수치심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반응과 행동 양식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실천 방법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이제 진행하는 어떤 실천 방법의 유형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가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심리사회적 접근 모델입니다. 심리사회적 접근 모델은 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장면에서의 심리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이 함께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우선하는 타인 중심적 관계라야 편견을 버리고 클라이언트를 좀 과학적인 형체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그들을 위한 접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능주의 모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기능주의 모델의 핵심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개인이나 사회적 여러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주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개인 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에 대한 과정을 돕는 것이 기능주의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 해결 모델은요, 클라이언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어쩌면 이것이 뒤에 나오는 위기 개인 모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 해결 모델에서의 핵심은 클라이언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 내적 문제나 주변 환경적 문제들의 해결을 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 개인 모델은 내가 지금 당장 공경에 처한 이 환경에서 이것들을 잘 대처해 나갈 만한 어떤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게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개입이 좀 둔화되거나 아니면 종결하는 것이 위기 개입 모델의 핵심입니다. 단기 개입과 실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이라고 하면, 문제 해결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이거나 어떤 형태의 어떤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문제 해결 과정이 오래 걸리게 되면 위기 개입 모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은 구체적인 이론들과 방법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좀 개괄적인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핵심 사항은 실천 기술론에서 조금 더 좀 의미 있게 다룰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문제 해결 모델에 의한 또는 행정 수정 모델에 의한 개입 방법과 전략들은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한 학기를 통째로 배워도 모자랄 만큼 가치관, 배경,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략, 핵심 기술 등이 구분되어 있어서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모델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가 주로 어떤 형태의 개입이 중요한 것인지 좀 파악을 해보고, 내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의 모델을 시간을 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행동 수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양상이 되는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복되는 어떤 위기를 초래하는 부적응적인 행동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알코올을 이제 중독처럼 섭취하고 의존한다던가 하는 형태가 아마 문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수정 모델은 그러한 형태의 문제 행동을 줄이는 어떤 방법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부적 강화, 정적 강화, 소거, 처벌
이런 형태의 이제 조건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 수정을 좀 일으켜 나가려고 하는데, 실제 사회복지사가 이 행동 수정 모델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수정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이거는 분명히 심리적 영역에 대한 조회가 깊어야 되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별 실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개별에서 넘어서서 집단 실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집단 실천 방법은 개별 실천 방법 이후에 개발이 되었겠죠. 직접 실천 방법이 좀 중요했던 것은,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활동을 하기보다 그 주변 환경과 가까이에 관계 맺고 있는 미시체계인 또래, 부모,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원조 가정에 참여하거나 그들과 함께 사회복지를 개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빈곤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해 실시했던 집단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왜 청소년인지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의 발달 주기에서 청소년기가 주변의 또래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래 간의 어떤 소속감이 강하고 응집력이 강하고, 그리고 변화의 양상이 확산되기가 청소년이라는 집단 또는 청소년이라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집단 실천 방법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형태로 이제 상담 영역에서도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집단을 통해서 그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나를 원조해 줄 수 있는 주변 자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문제를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나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기능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단 실천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집단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개혁과 교육과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20년대에 대학교 교과 과정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 실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을 중심으로 실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얻어지게 되면서 그 복지에 대한 대상이 지역사회로 더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단 실천 방법은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형태의 집단을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이미 그 집단 내에 동일한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집단 실천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실천과의 차이점은 일단 한 명이 아니라 집단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집단에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적인 반응들과 작용들을 실천 방법에 이용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되는 순간 또 다른 힘이 만들어지게 되죠. 집단의 역동이나 집단의 응집력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면, 이제 내가 혼자서는 하지 않았던 또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어떤 과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혼자 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단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나의 어떤 강점이나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개인의 변화에 더 효과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
집단 실천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집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사례 관리를 하는 순간에는 사실은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케이스가 다른 복지관 내에 활동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제안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울러 집단 자체가 이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도 사실은 이 집단 실천 방법에서 결정이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드 내에서는 이것을 다루는 과정과 또는 이것을 다루는 기술이 사회복지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을 어떻게 다루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과 역량도 키워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집단 실천 방법에 있어서 좀 중요한 특성들을 몇 개 얘기를 해보면, 집단을 구성할 때 비슷한 수준의 성원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적당한 형태의 나이, 학력, 그리고 경험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야 좀, 갈등이나 열등감, 이런 거 없이 화합되기 쉽고요. 또 욕구가 문제가 비슷해야 그 문제를, 한 명의 문제를 다루면서 공통된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생긴다라는 거죠. 너무 수준이 낮거나, 수준의 차이가 크거나, 어떤 문제의 양상이 너무 다르다고 하면 집단이 하나로 좀 응집되기 힘들고, 집단 내에서도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가 어렵죠. 특히 가뜩이나 조금 역기능적이고, 또 동기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더 큰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실천 방법에서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형별 성원이 어떤 성별, 나이, 욕구 문제가 비슷할 때 어떤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좀 비슷하게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유목화할 수 있는 집단으로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비행 청소년의 부모 집단, 그리고 여자 청소년 집단, 또 장애 유형이나 정도가 비슷한 장애인 집단 등등으로 유형별 성원을 구성을 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일한 유형의 군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집단 실천 방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원의 다양한 욕구 수준도 충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 부분인데요. 성원 상황에 따른 개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단을 운영해 나가는 중에 특정 성원이 공경에 처했거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때는 이 성원을 위해서 따로 개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 내에서 어떤 한 명이 특히나 부적응하고 특히나 최근에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집단 내에서 그 상황을 공유하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지, 또 우리 집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집단 내에서 하나의 핵심 문제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다룰 수 있겠죠. 집단과는 별개로 그 상황을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독립된 다른 개별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 과정 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집단 과정 내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개인의 접근을 다루는 것이 우리 집단 내에 유익한 결과를 줄 수 있으면 그렇게 개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유독 한 명에게 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상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의 원칙은 일단은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상담 영역에서는 사실상 개별적 문제는 집단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더 이제 좋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이제 또 여겨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복지적인 접근은 개별에 대한 어떤 별도의 지원과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집단 실천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주요 모델을 살펴보시면 과업형입니다. 집단 성원의 욕구보다는 이제 집단 전체의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모여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집단이 모여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사례회의, 운영회의, 지역사회 대표자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시장이 점점 기능을 못하고 있고 시장이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상인연합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사와 함께 논의를 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과업형 집단 실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형은 집단 성원들의 어떤 역량과 권한, 기능을 더 성장시키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모임이나 주부 모임, 또 대학교의 동아리 등이 이러한 성장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치료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치료해 나가는 집단에게 좀 필요한 어떤 실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 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제 관찰 대상자나 피해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개인이 문제를 이제 집단 내의 사람들과 치료해 나가는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실천 방법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그 실천 방법 중에서 제일 그 범위가 큰 형태의 어떤 실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규모 또는 그 체계가 개별이나 집단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 내에서 집단이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더 부각되거나 강조되거나 공통되는 것이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것이 개별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조직화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조직화되는 것이 지역사회 실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역이 변화되는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역사회 실천 방법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 실천 방법의 용어들과 함께 다루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공통 욕구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요한 자원은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보시면 교통 문제, 주차할 데가 많이 없고 도로가 좁고 전동 바이크가 많다. 그래서 거주민들이 불편해한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지도는 사실은 전주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한옥마을은 전체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문제점을 꼽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주민을 조직화하는 것이 지역사회 실천의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 그게 또 지역사회 실천 방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실천의 핵심이 주민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명의 사회복지사의 어떤 의도가 지역사회 주민 전체로 확산되어서 모두가 같은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 모델을 살펴보면 이어달리기 형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하고자 하는 욕구와 전략을 설명을 하고 여기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민이 옆집에 있는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해서 모두가 다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진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이어달리기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단계형은 사회복지사가 한 명에게 전하면 그 한 명이 두 명, 또 두 명이 또 각 두 명씩 한 명씩 더 늘려가면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퍼뜨려 나가는 것이 이제 다단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어달리기형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의 형편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주민들이 각자가 관계 형성이 좀 드물고 조직화가 거의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접근되는 형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다만 비교적 주민들 간의 화합도가 뛰어나고 또 지역 내에 여러 조직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단계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확산 속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투망형은 예를 들어서 시장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우리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실천을 한다고 하면 그 시장에 있는 주요 상인회의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망을 펼쳐나가는 것을 투망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단 지역사회 실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키의 인물들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동시에 만나서 한꺼번에 조직화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제의 단위가 좀 핵심적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어떤 인물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이렇게 투망형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개인에서 집단, 집단에서 지역사회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특징들과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좀 시간이 더 많이 나오기는 했네요. 네, 오랜 시간 고생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